윤지호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표가 사장은 아니고요. 네. 사업부 맡고 있는 윤지호입니다.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신 거는 아닌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지배구조 이슈는 뭐 제가 언급할 건 아니고 뭐 크게 바뀐 건 아닌데 하여튼 회사가 이름을 바꿨다. 예, 하여튼 예. LS 증권. 예. LS 투자증권 아니고 그냥 LS 예, LS 증권으로 증권. 했죠. 예. 요즘 또 그쪽이 이제 전선이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들도 뭐 콩고물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는 간단치 않습니다. 전선 할인 판매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조크로서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우리 항상 윤지호 대표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네. 시장이 뭔가 취해 있을 때 깨워주시잖아요. 특히 올해 초에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다들 막 2024년 되면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뭐 3번 내릴 수 있고 몇 번 내릴 막 이럴 때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뭐 지수는 그럴지 모르지만 네. 크게 이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었다. 네. 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었다. 삼양식품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뭐 시장이 좋았던 장이고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를 들고 있었다. 내수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다. 백화점주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최악으로 보이죠. 근데 그걸 선택을 떠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돈 벌기가 쉬운 장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올해 시장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종목 선택을 아주 잘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되게 이제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양극화되는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게 정말 좋은 시장은 경기가 다 좋아지면서 온기도 확산되고 이렇게 뭐 돼야 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굉장히 그 극단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하겠죠. 시장이 당신 안 좋게 보는 겁니까? 뭐 좋게 보니까 물어본다면 좋게 본다는 기준이 뭐겠죠? 대략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하이닉스 저렇게 갔으니까 삼성전자 10만 원 갈 거고 지수는 당연히 삼성전자 우리가 3,000포인트 넘어갈 거야. 그게 낙관론이나 본다면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 봤자 한 2,800. 왜냐면 트레일 PBR로 한 배가 이제 좀 자본 총기가 올라오니까 올라와도 연말에 한 배가 한 2,800, 230 정도니까 그냥 그 정도일 것 같다는 거죠. 반면에 또 종목들을 찾아서 해볼 만한 종목이 좀 있어 보이냐 물어보면 뭐 조선주주 숫자 좋아지는 것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 전 요즘 갑자기 한 툭툭 튀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 시장을 매매하기 뭐 최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돌아가면서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 전체를 놓고 얘기한다면 모호하게 말씀 안 드리고 시장이 이게 강세장인가요? 강세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는 거의 강세장이 초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을 못 다루고 있는 상황.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걸렸을 때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제목을 기대와 현실은 좀 간극이 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현실은 기대와 현실의 기대감은 높죠. 지금 결국 나도 좋아질 거야. 뭐 미국도 뭐 버블의 초입 같아.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좀 주춤하면 우리도 뒤따라갈 거야. 어떤 분은 또 중국이 갈 거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전제가 되는 거는 밑에 깔려 있는 게 글로벌 경제가 아주 좋아져야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외의 나라들은 상황이 그냥 그런 상황 아닐까요? 급하니까 여러분 좀 부진한 나라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극이 큰 게 뭐가 있죠? 수출은 괜찮게 나오니까 GDP에서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내수는 엉망이죠.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간극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주제를 놓고서 오늘 질문을 몇 개 주셔가지고 이게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자료도 저희 리서치 친구들 자료랑 또 제가 뭐 얼마 이제 강연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섞어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저희 또 이제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그걸 또 미리 볼 수 있는 좋습니다. 근데 연초에 출연하셨을 때 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 네. 그러면서 과도한 낙관론을 좀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다. 제가 숫자를 까먹을 것 같아서 적어왔는데 1분기가 영업이익이 51.7조 원이었거든요. 네. 야, 이건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어요. 1분기는.
그러니까 원래 1분기가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네. 유독 좋았죠. 음. 이게 만약 정말 유지된다면 올해 이익이 정말 유례 없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생각도 합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결국 우리나라 지금 좋아진 게 수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잘 될 거냐? 그럼 또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게 음흠. 그럼 글로벌 경기가 좋냐? 미국은 어떤데? 미국 그렇죠. 소비는 어떨 거야? 뭐 이런 거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 뭐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미국의 뭐 연준 뭐 이런 걸 굳이 관심을 왜 갖겠어요? 핵심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거든요. 결국 주가라는 걸 보면 그 결정짓는 게 금리와 경기인데 금리라는 거는 결국 돈의 공급이고 경기는 돈의 수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돈의 수요가 있어야 이게 좀 음. 제대로 되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물가가 안 잡히니까 돈의 수요가 너무 강해서잖아요. 네. 경기를 망가뜨려야 물가가 잡히지 않겠어요? 역설적이죠. 뭐 역설적으로 뭐 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고 여하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돈의 수요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수출이 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데이터 들어가서 이제 좀 보면 네. 항상 제가 많이 보여드린 그림인데 저 빨간색 선이 한 배죠, 한 배. 예. 우리가 3월 말에 한 배 넘어선 적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배 넘었을 때 공통적인 특징은 ROE랑 수출 증가율이 뒷받침될 때 넘어서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막 좋아지고 있으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ROE가 올라온다는 거는 결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부터 고민되는 게 과연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이 좋을까? 여기서 이제 증가율이라고 이제 말씀해요. 증가율. 예.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올해 1월부터 점점 기저효과가 빠지니까 증가율은 떨어지겠죠. 수출이 악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금액 자체는 그렇죠. 유지가 되거나 약간만 늘어도 네.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증가율은 좀 둔화되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겠죠. 그로스와 그로스 레이트는 다르다. 영어를 네. 잘 못하지만. 아이, 별 말씀.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에 들어간다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이익이 크게 늘리거나 뭔가 여기 나오는 거 우리 올해 내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ROE를 높이는 다른 방법. 분모를 건드는 거죠. 자본을 뭐 줄여버리는 자사주 매입 거죠. 소각을 해버린다든지. 네. 배당으로 왕창 줘야겠죠.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배가 얼마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는 한 배가 2,7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2,750만 가면 이상하게 맡겼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올 연말이 되면 한 배가 한 2,82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열 수는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00 이상을 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한 방에 확 치고 그러기에는 가기에는 뭐 ROE가 안 따라주니까. ROE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2개월간의 ROE가 6.4예요. 6.4. 12개월 평균이. 네. 6.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MSCI 워드 있잖아요. 네. 그게 15%예요. 아. 일본 제외하면 11%. 우리 준 씨가 왜 이러냐 물어보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ROE가 낮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100을 투자하면 15를 버는데 네. 한국에다 100을 투자하면 6.4밖에 못 버니. 그렇죠. 문제는 올해 이익 엄청 좋아지는 아까 문제 있을 만한 전망치 얘기했잖아요. 그걸 반영하니까 8% 나와요. 좋은 시나리오로 대입을 하면. 해도. 자본 늘어난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PBR이 한 배 정도 왔다. 2,750이 되면 ROE 6.6%, 6.6% 정도에 이 정도 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ROE 6.4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자본 성장이라 올해 컨센서스 이익 다 반영하면 한 8% ROE? 그럼 한 배가 한 2,760이 뭐 싸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대로 하면 박스권 상단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아까 이제 물론 이익도 있지만 먼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서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우리 배당 성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거죠. 이게 뭐 어떻게 떠나 기업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올해 연초에 장에 좋았던 종목들 보면 제가 보니까 그 주로 뭐 자동차, 예. 은행 이거였잖아요. 이게 자동차, 다 은행. 배당 많이 해준 네. 곳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해외 증시와 비교해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한국이 유독 2023년에 확 올라온 게 보이시죠? 저기 뭐가 올라온 거예요? 파란 막대가? 이게 2023년의 배당 성향이에요. 10년 평균이 흐린 선이고. 오. 10년 평균에 비해서 갑자기 올해 엄청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연간 배당을 24년 4월 초에 대부분 나온 건데 그건가요? 네, 뭐 그렇죠. 배당을 많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ROE라는 게 결국 개선되기 위해서는 뭐 이익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밸류 프로그램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그래도 위를 좀 터치하는 열어줄 만한 이벤트가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평가절을 하고 있지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 물론 저런 게 이제 트렌드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건데 그렇죠? 이어지려면 이제 뭐 세제 개편력이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러면 뭔가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거 이번에 이제 칼럼 쓰는 곳이 또 한 군데 이코노미 조선이라는 곳에 네. 이번 주에 쓴 게 이 내용이에요. 읽어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그 징후가 좀 나와줘야 이제 확실하게 더 투자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뭐 배당을 받아도 다 생업으로 내면 누가 배당 투자하겠어요. 그죠. 종합소득세 거의 뭐 절반 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건드려줘야 되는데 좀 정치권에서 그걸 해주면 확실히 이게 기조가 자리 잡히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줘서 이 배당금이 투자자들이 다시 재투자가 되게 해주려면 세금을 덜 걷어야 되는데 이건 좀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제 온 건데 박스권 상단 PBR 1배라고 해봐야 2,820 정도이고 연말 돼야. 연말 돼야. 지금은 2,750 정도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만 가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려면은 ROE가 높아지든지 수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수출 증가는 다른 말로 매출의 어떤 프락시, 그러니까 매개 그 유사 변수예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좋으면 매출이 늘면서 결국 돈을 많이 남길 거다 이런 전제 시나리오를 가는 건데. 예. 중요한 건 하여튼 그 부분도 반영을 해도 ROE 8%밖에 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문제는 이제 밸류업이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그림이 보면 둘의 이제 크게 보면 상관도를 보여주는 건데 ROE가 개선돼야지만 PBR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 계속 말하는 게 상당히 열려면 아까 이제 왜 이 말까지 왔냐면 맨 처음에 저한테 이익 물어보시잖아요. 네. 이익이 정말 많이 늘어야 돼요. 근데 이익도 늘고 배당도 많이 하고 그쵸?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면 이거 완전 베스트인데. 베스트인데 이제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건이 있으니까 일단 이익이 많이 느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처음 질문이 연초에 저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거 이익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높아 보여요. 결론은. 왜냐하면 이 그림이에요. 아까 한국 수출이 이제 매출을 나타낼 건데 네. 작년 1월이 가장 낮았으니까 그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꺾여서 내려오는 증가율이 또 꺾여 내려온다는 거는 기저효과의 소멸. 그렇죠. 기저효과 소멸이 좀 소멸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잘 보시 GDP도 잘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수출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내수 뭐 기대할 거 있나요? 그렇죠. 내수는 꽝. 그나마 그렇죠. 수출이 버텨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이거는 좀 가져온 건데 억지로. 예. 이게 GVC라는 게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예. 이게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이와 같은 세계 교육 증가율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시면 이게 2023년에 경장 성장률 대비 교육 성과가 0.09%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좋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급망 때문에 미국에 빠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중국과 미국이 친해야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보호무역주의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네 나라 들어와서 지으라고 하고. 뭐 무역 개방 지수 내려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률 대비 교육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장기간 경제 성장률보다는 교육 증가율이 더 좋았어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좋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여기가 왜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좋았냐. 네. 초반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로 자유무역주의 늘고 중국도 공급망이 들어오고 하니까 좋았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뭐 리쇼링 무슨 뭐 프렌드쇼링 뭐 자꾸 영어 쓰면서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출 증가율이 확 늘어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뭐 이런 문제점이 와 있다 보니 아까 요 그림 때문에 그런 거죠. 요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빼고 뒤로 갈수록 뒷팀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제가 미했다는 이익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매출 쪽을 보는 거예요. 매출 쪽이 이렇게 확 좋아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컨센서스를 볼게요. 예. 알다시피 작년에 연초 기대는 원래 172조였는데 영업이익이 153조밖에 안 나왔어요. 예. 2024년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22년은 더 충격적이었죠. 246조 예상했는데 197조 나왔죠. 예.
올해 250조 예상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최근 컨센서스는 더 올라와서 258조예요. 근데 일단은 1분기 실적까지는 좋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더 올린 거죠. 왜 더 올리고 있냐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내려올 거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하는 섹터가 되게 늘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학, 뭐 비철 목재,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약간 네. 장치고 경기에 타는 것들 네. 이런 거가 올해 돌았을 거야 전망치로 많이 바뀌어져 있죠. 반도체 좋은 거야 오케이 알고 있고 뭐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이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굉장히 더 수혈 많이 해줘야겠는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미국의 소비 여력이 있냐 그거랑 또 금리가 빠르게 그 소위 경기를 건들지 않고 차분히 돈의 공급을 좀 늘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맨날 이런 거 고민하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라 한다는 건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식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당연히 구매력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세계 경기, 물동량 다 이어지는 걸 테니 수출 증가율은 또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약간 그 순환고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들어요. 제가 저번에 아마 칼럼 한번 쓰다가 네. 칼럼 쓰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잖아요. 네. 네, 굴스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굴스비. 굴스비. 예, 굴스비가 이제 상당히 그 멋진 말을 했죠. 시카고 연은 총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굴스비가 했던 게 그 골든 패스, 황금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황금기.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잘 조절해가지고 경기 침체도 안 가고 물가만 잡혀가는 금리를 내리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좁은 기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노랜딩으로 간다부터 온갖 얘기를 하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뒤에 설명드리려고 했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가능하겠어? 지금까지 연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연준의 역사를 보면 결국 어느 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머지않아서 경기 침체가 왔었죠. 결국 경기라는 게 그냥 고용이라 본다면 고용을 망가뜨리지 않고 어떻게 소위 그 경기를 잡는 돈의 것. 경기는 돈의 수요라고 했잖아요. 네. 돈의 수요를 어떻게 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금리고 돈의 수요가 그 경기라면 경기가 죽어야 돈이 수요가 찍는다는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이게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바람은 완전 베스트 파일럿이어서 네. 노 랜딩으로 가고 그 골든 패스로 좁은 길을 잘 지나기를 바라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나쁘진 않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맨날 95년인가 그때 그 그린스펀의 아주 현란한 마에스트로라고 했잖아요. 네, 네. 통제해가지고 정말 뭐 보험성 금리나 뭐 인슈런스 컷 해가지고 잘 넘어온 적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결국 IT 버블까지 갔으니까 다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이제 그 기대감이 지금 매우 높죠. 아 AI가 나왔고 뭔가 매칭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또 이제 항상 투자자들은 네. 어떤 이제 적응적 기대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골든 패스를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 잘 될 것 같아. 잘 돼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왜냐? 내 자산이 대부분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논리 나오는 거죠. 아, 자꾸 그러진 얘기 하지 말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소비의 근원은 경기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다.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소비가 좋아서 선사될 거다. 근데 일종의 이거 터톨로지예요. 그 논리적으로 사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소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니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미국의 그 은퇴 세대들은 40K로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소비를 뜨겁게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과거에 여러 연준의 인하 사이클을 보면 몇 번의 예외는 있었어요. 특히 그린스펀 때 95년 그때 제하고 나면은 보험성이나 잘 기억 안 나요. 결국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 얘기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운의 기업이익이 약간 그런 턴어라운드 외에 다른 쪽에서 좀 돼야 돼요. 뭐가 있냐면 내수가 중요하거든요. 한국도. 내수 보십시오. 우리 요즘 보면 다 해외 소비하고 있어요. 아, 저게 이제 나가서 쓰는 거예요? 국외 소비. 그러니까 뭐 가계 소비 중에서 다른 물건을 국외 구입하거나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안 잡히는 거죠. 돈을 쓰더라도 내수보다는 국외 소비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제일 문제는 이 민간 부채 부분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부채 레벨을 보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정말 GDP 대비 여기 보면 101%가 넘어가거든요. 그쵸. 101.5라고 적혀 있죠. 저기 네네. 가계가. 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렇죠. 원래 한국 목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은행에서 말하던 게. 물어보면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 밑으로 잡는다고 했죠. 80%예요. 80%. 물론 이제 장기간에 그렇죠. 걸쳐서 장기간에 그 정도 걸쳐서. 돼야 뭐 안전하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 돼야 안전하죠.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가 있는데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그 이렇게 문제될 때 보면은 좀 이러한 비율 정도면 약간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가계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내수가 좀 살아나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 이 정도는 뭐 다들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내수. 그래서 사실 이게 고민스러워요. 섹터 선택할 때도 네네네. 계속해서 요즘 뭐 내수주도 화장품도 보면 뭐 그 중국 아닌 다른 쪽 수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쵸, 미국, 모든 일본. 기업의 기준 라면 업체도 그래서 떴던 거고 뭐 최근 김밥 업체 냉동김밥 뜨는 것도 다 수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수 쪽의 모멘텀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소외주라서 될 거 뭐 이런 논리 하기에는 현재 딜레버리징 저희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게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데이터 보고서 제가 재밌어서 그냥 재미라기보다 좀 궁금해서 그려보고 깜짝 놀란 게 와 이게 자영업자 시장이 원래 이렇게 가족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고용이 없이 하는 것들부터 해서 모든 자영업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멀리 찾을 게 없이 굳이 이런 데이터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다니다 보시면 뭐 빈가게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과연 내수의 바로미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점포 같은 거 이제 철거업 하시는 분들이 더 호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황학동에 그 뭐죠? 뭐 음식 그 식당 그 장비 남으면 그게 뭐 너무 쌓여서 이제 뭐 사갈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수는 뭐 지금 이제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쵸. 결국은 아까 수출 이익 쪽에 말씀드린 포인트를 거예요. 맞춰야 이익 되고. 쪽에서 수출이 확 나야 돼요. 철저하게 대외 의존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수출 증가율을 봐야 되고. 그렇죠. 좀 이따 이제 미국을 말씀드릴 텐데 결국 우리가 내 안에서 자가 생산으로 소비가 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보니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체력이 매우 약화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 체력이 약하다.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환율이에요. 아니 $1 환율이 도대체 이게 1,200원을 안 가잖아요. 지금도 1,370원대. 이러다 제가 금방 1,400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뭐 주식 타이밍 잡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이 더 딥 전략 제가 좋아하는데 환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환이 1,450원, 60원 가주면 그때 또 들어가고. 근데 왜 그러면 원화가 이렇게 약해졌냐? 그 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GDP가 2024년에 대략 한 IMF 전망에 하면 한 1,090조 정도 되거든요. 1,090조? 네. 1,097조인가 그 정도 될 거야. 근데 이제 달러죠, 달러. 한국의 그 GDP가 1.78조 달러 정도고요. 네. 근데 이게 엄청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니까 1,000조에 1.78밖에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이게 2% 정도 갈 때 주식이 되게 호황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한국의 체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얘기하실지 궁금하시겠지만 뭐 당장 IMF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3.2%인데 우리나라 지금 2.3%잖아요. 세계 평균만큼도 성장을 못하는. 그러니까 뭘 계속 말해 이익 말씀이에요. 이익. 이익이 성장이 확 나온다고 하는데 남은 건 우리가 고민할 건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전 세계 수요를 다 해주고 있는 미국이 미친 듯이 소비해주고 있으니까 미국의 소비가 계속 해줄 거냐. 이건 남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막 뭐 우리가 뭘 팔까요? 뭐 아까 라면도 판다고 해서 올라왔고 화장품도 백인들이 이제 선크림 한다고 해서 좋아졌던 거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전선, 변압기. 반도체도 뭐 HBO 전선도 있었고 네. 거기 인프라 투자한다고 잘 보시면 네. 우리가 수요가 우리의 디맨드를 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의 디맨드, 우리의 수요를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종목 선택도 그런데 위를 이익이 열려면 그게 열려야 됐다. 뭐 제가 미국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참 이게 많이 이번에는 그 연결도리가 좀 깊다.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럼요. 윤주호 대표님 생각 들으려고 보셨는데. 다음 중요한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이 확 안 무너지는 건 뭐냐면 지금은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에요. 경기 선행지수요. 그렇죠. 올 여름이 지나면 이게 상풀 치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엄청 올해 뒤에로 가면 이제 3천 넘어가고 막 버블의 뭐 시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제가 미국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마냥 위로만 여는 고민을 할 때냐 지금 그런 게 상당히 고민스럽다가 첫 번째 꼭 제일 좋았던 질문 실적이 결국 그렇게 나올 거냐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잘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어쩌면 상반기 랠리가 올해 장시가 굉장히 재밌었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치고 올라가기에는 그쵸.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미국 연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이제 6월 현재 바라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9월 늦어도 11월에 시작이 되고 12월에도 금리 인하 한 번 더 이어져서 연내 2번이 될 수도 있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이 저희가 11일에 하고 있네. FOMC 하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에 이제 FOMC고 그때도 새로운 점도표가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연합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금리 인하 나라들이 네. 스위스 내렸고 스웨덴도 내렸고 다들 방향은 이제 인하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왜 내렸냐는 거죠 저희가. 왜 내려가냐. 물가도 좀 잡혔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럽연합도 네. 물가가 완벽하게 2% 초반대로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아까 계속 뭐 오늘은 자꾸 이 말을 해서 좀 그런데 금리라는 게 돈의 공급이고 경기가 돈의 수요다. 그러니까 돈의 수요가 약화되니까 금리를 내려서도 수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네네네. 금리 인하예요.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막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게 아니라 경기 쪽이 약해지니까 돈의 수요를 늘리려고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 쪽의 스탠스를 좀 가는데 여하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뭐 연준이 FOMC가 열려도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나쁘면 bad is good이라고 할 거고 bad is bad은 잘 안 가고 있어요. 굿이면 또 good is good이라고 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 좀 잘 안 나오면 오히려 더 뭐 그렇게 시장은 환호하는. 저 집 잘 나와도 좋아.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제 말은 뭐냐면 모든 게 결국은 그래서 이 제목인데 버블로 갈 확률이 높지 않냐. 미국이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의 극단적 상황이 대치가라고 본다면 미국은 버블이냐 아니면 정말 이번에도 예외 없이 경기를 부러뜨려서 물가를 잡을 거냐. 아직 이런 고민에 전 놓여 있다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왜 이게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왜 버블로 더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냐면 사실 그 미국의 M7 있잖아요. M7만 놓고 보면 이익 대비해서 엄청 비싼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대형주 7개. 그렇죠. 결국은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게 쉽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시장도 여기에 연동된 거. 이게 왜 우리가 보는 거냐면 이게 아직 버블이 아니라고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버티는 거 아닐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주들은 또 실적도 잘 나고 있고.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음 그림 보면 아닌데? 네. M7 같은 경우에는 EPS가 거의 주가 상승을 설명해요. 아하. 아래 반대로 7종목 빼고 나면 비싸요. 7종목을 빼고 493, 나면 S&P 493으로 놓고 보면 다 주가 상승 요인이 PER로 설명이 돼요.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S&P 500이 아니라 S&P 493 종목. 500 빼기 7. 예. 7종목은 이익으로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이 비싸다면 이게 비싼 거죠.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블이 올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과거에 그린스펀 결국 보험성 금리 뭐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때 IT 버블 때 이건 뭐 AI 이번 이거 시작 아니야? 뭐 이런 논리 뭐 이쪽의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빅테크에 관한 어떤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뭐냐에 대한 논쟁까지 가잖아요. 최근에 이제 애덤 시셀이라고 한국에 왔는데 네네네. 아시죠? 애덤 시셀. 예, Where Money Is라는 유명한 책이 번역돼서 네네. 지금 뭐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우리 그 책 한번 저기 콘텐츠 다뤘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뭐 네. 이런 논리죠. 무슨 너를 숫자 갖고 자꾸 떠드는데 그냥 그 애플 처음에 사람들 사용할 때 그때 샀으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리. 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는데 저도 그 추천사를 제가 썼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왔죠. 한국에 뭐 한두 초청으로도 오고 왔는데 여하튼 그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걸 뭐 버블이야?
야, 버블이 아니잖아. 이런 논리도 나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서비스 돈 주고 쓰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하나 막 나오는 논리는 이거예요. 사실 이거 최근에 이제 왜 자꾸 이런 말을 경기가 좀 불안불안해서 이러는 건데 대통령 선거 있을 때 S&P 수익률이 좋았다. 뭐 이건 좀 많이들 와서들 얘기하실 예.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28년 이후에 다 세린 메이 하는데 원래 마이 메이라고 하거든 대통령 선거에만. 뭐 11월에 사서 뭐 5월에 팔아라 세린 메이 있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잘 맞지도 않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 오히려 잘 맞았던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는 이게 잘 맞았어요. 5월에 사면 여름 장세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3, 4월에 좀 부진했다가 3, 4월에 좀 부진했잖아요. 이번에도. 여름에는 상승 확률이 75%. 매우 높죠. 하기사 뭐 지금도 뭐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온갖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일단 여름에는 간다. 올라간다. 미국 증시로 된다 하지만 또 이거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10월서부터는 쭉쭉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 뭐 이걸만 믿고만 갈 수는 없지만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포지션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대입하는 게 문제죠. 예,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음모설이 나오는 거죠.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가 올리려고 별짓을 할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지지율하고도 이어지니까. 경제 지표를 뭐 조작할 것이다. 온갖 음모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주가를 올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과 다르게 있는 거죠. 제목대로. 작동되고 있는데 뭐 저는 어찌됐든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갖다 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뭐 이유를 넣고 있지만 저는 뭐 이게 이유는 될 수 없다 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럴수록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좁은 길이 뭐냐면 아까 굴스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좁은 길이 파월이 했잖아요. 파월. 파월은 지금 그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린스펀이 마에스트로처럼 그걸 사실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를 버블까지 끌고 갔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지표가 얼마나 부합되냐 아니냐 본 대표인데 네. 물가 서프라이즈 인덱스랑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놓고 보면 확실히 물가는 기대보다 더 높고요. 네. 경기는 기대보다 안 좋거든요. 지금 조금 지난 선이 물가예요? 지난 선은 그 두 개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빼준 거 차이예요. 이게 차이.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네. 그리고 이건 S&P 500의 상승률을 데이터고. 흐린 선이 네. 그 S&P 근데 하여튼 500이고. 지금 상황은 뭔가 좁은 길이 뭐냐면 이렇게 좁은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갑자기 경기 침체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 아직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논두렁 좁은 길처럼. 그게 더 좋은 표현인가. 네. 예전에 그 오건영 부부장님이 그랬어요? 그 표현을 해주셨어요. 좁은 논두렁 길에 오 부부장은 정말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트랙터라고 해나 큰 트럭을 논두렁 좁은 길로 잘 운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월이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 뭐 너희들 나 믿고 따라와. 그 뭐 굴스비 같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골든 패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물가가 잡히는 연중 역사에 그런 기억이 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꼭 지나고 나면 사고가 터졌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게 제가 이제 뭐 지금은 리테일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제가 94년에 입사했거든요. 증권바닥에 들어왔는데 네네네. 정말 이 말을 제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보면 뭐 이거는 금리는 한두 번 하고 끝낼 거야 해요. 네. 지나가서 왜 이렇게 금리 자꾸 내리지 하다 보나 봤더니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먼저 드렸던데 금리는 돈의 공급이다. 돈의 공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금리로. 그리고 경기라는 게 돈의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인데 또 어떤 면으로는 저같이 살찐 사람이 혈압이 있잖아요. 혈압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게 고혈압이 되면 장기를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 혈압약을 먹고서 계속 혈압을 낮춰서 네네네. 유지해야 꾸준히. 심장도 안 망가지고 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연요법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날부터 이제 이게 혈압약이라는 것도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잘 통제 안 하던 사람들은 급하게 혈압약을 써야 될 경우가 나오죠. 그게 급격한 약을 세게 해야 하는 금리 인하예요. 그게 바로 저희 리세션 컷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없냐 있냐를 떠나서 지금까지는 항상 금리라는 것은 그렇게 썼다. 돈의 공급을 늘려주는 수단으로 썼다. 언제? 경기가 돈의 수요가 흔들릴 때. 안 좋을 것 같을 그럴 때 때. 초입에. 그렇죠. 그때부터 근데 이상하게 돈의 수요가 죽기 시작하고 확 죽었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경기를 봤더니 예. 제가 이제 여기 숫자를 까봤는데 경기가 서비스업이 글로벌하게 너무 좋잖아요.
제조업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저거는 글로벌. 그렇죠. 제조업 PMI라는 게 서베이잖아요. 서베이. 네네네. 구매자 관리 지수. 너무 이 서비스 쪽으로 좋은 거죠. 지금 상황은. 네. 미국 때문이야. 미국을 보면 미국은 이 서비스가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그 인력이 좀 필요했어요. 예. 또 미친 듯이 미국이 이민자를 받았잖아요. 네네. 국경을 다 열어놨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민이 이렇게 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게 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에 변화가 생겼어요. 미국에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막 소비도 많이 하고 서비스 쪽에 어떤 경기를 막 돌리게끔 한 거죠. 막 어떻게 보면 저임금으로서 어떤 버텨주게 한 거예요. 미국을 나름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행정명령이 나왔잖아요. 뭐 바이든이 선거를 치러야겠는데 트럼프에서 밀리는 게 뭐냐면 결국 이민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너 뭐하고 앉아있냐. 우리들 뭐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하니까 사실 6월 4일 날 그 어떤 이민 정책을 강화한 걸 발표했어요 이미. 거기에 하루 평균 2,500명 넘으면은 그냥 국경 폐쇄해버린다 그랬거든요. 미국의 일자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싸게 이민자를 통해서 버텨주는 이민자가 감소하면 노동활동 활동 인구가 확 줄어들 거예요. 네네. 뭐가 생각나세요 지금? 노동활동 인구가 줄면 네. 또 임금을 건드릴 거라는 거죠. 임금이 더 오르게 되죠. 사람 구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왜 이게 당연히 미국의 코어 CPI라는 게 뭐냐 명목 임금이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21년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명목 임금이 돌았으면 코어 CP가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연준은 PC를 다 얘기하지만 CPI를 많이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코어 CPI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상당히 연준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올라온다 치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상당히 악화될 여지? 그 여지를 다가쓰고 물가를 또 잡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 처방은 금리를 내리기가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더 흔들리면 빠르게 금리 내리는 국면이 뒤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선택하느냐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실히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약간 운전하다 농로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금리를 잘 못 내릴 거예요, 올해는. 그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계속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어딘가에서 기스가 나기 시작하면 내릴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했던 것부터 네. 거의 1년 다 돼가지 않나요? 그래서 또 나온 얘기는 그래 넌 당신 생각이고 미국의 크레딧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하이힐드도 높아 올라오지 않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니까 크레딧 여력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다 주장을 하죠. 그게 또 반대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거 뭐 신용시장이 망가지니까 빨리 금리를 내릴 거다 그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래도 안 내리고 왔었고 은행은 은행대로 정리를 했었고.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히길 기다린 건데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만성 고혈압 환자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결국 언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보험성 금리 인하로 물가가 좀 잡혀가면서 조금씩 높낮이를 낮춰주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네. 우리가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될 건데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순간이 오면 이미 늦었다. 늦은 순간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응급실 가서. 응급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금리를 막 빠르게 혈압약을 써야지 혈압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 올 것 같고 지금은 그럼 올해는 어떻게 올해의 질문이라면 잘 금리를 못 내리겠죠. 뭐 한두 차례? 많아야? 이게 얼마나 또 웃긴 얘기냐면 우리가 연초에 만났었잖아요. 그때 아마 만났을 때 한 7차례 내린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왜 7차례도 더 웃겼다는 얘기는 맞아요. 뭐였냐면 그때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랬다는 컨센서스였어요. 그때 뭐냐면 물가가 빠르게 내려갈 거니까 7차례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예. 경기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7차례 내릴 수가 있죠. 경기가 훼손되면서. 뭐 근데 지금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아닌데. 그럼 당장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경기가 정말 미국이 굉장히 단단하냐? 네. 뭐 이거는 뭐 이번 코로나 때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초과 저축도 올 3월 이후에 다 소진됐고 여러 개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뭐 명목 소비가 늘었다 어떻게 했던 간에 이게 쉽게 말해서 과거부터 선형으로 보면 이 정도로 소비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겠죠, 지금은. 근데 저건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거의 비슷한 소비를 하더라도 소매 판매액은 또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것만 놓고 보면은 또 서비스 쪽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그렇고 계속 뜨겁게 보이고.
엄청나게 빚내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아, 신용. 그렇죠. 신용카드 이자율 중앙값이 24%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친 듯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뭐 소비의 나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높은 이자, 그러니까 이런 거 금리가 낮을 때 소비 많이 하는 것도 그런데 네. 높은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 대출이 확대된다는 거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뭔가 계속해서 돈을 필요해서 대출을 해서 넣어서 뭔가 할부했던 걸 돈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아닐까 싶은 그런 추정도 가능하죠. 여하튼 미국을 보면 야 소비가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아요. 네.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 증가율이 중요한데 미국의 소비가 계속 이렇게 뭐 그나마 우리의 수출을 받쳐주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소득 변화 대비 소비 변화 비중.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소비하냐. 그럼 비율을 보면 거의 소비한 거 훨씬 더 소비한다는 거.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현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걸 반영해 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부터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약간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소비도 그렇고 뭐 경기가 되게 이제 뜨거워 보이는데 어느 날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혹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논리에 대해서 반론이 이제 나온 거. 왜 그럴까? 신기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소비를 하지? 그래서 답을 찾은 거죠,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올라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퇴직연금 계좌 이렇게 열어보면은 해피해져서 떴다블 났구나. 어. 그러니까 나는 소비 이렇게 해도 되겠어 하고 소비한다는 거예요. 막 다우 나스닥 막 뜨거운 자산, 웰스 이펙트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어. 외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만 소비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그 일자리도 보시면 희한한 게 여기 데이터 어떻게 안 가져왔는데 일자리 수 증가를 보면 엔잡러잖아요. 다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에는. 그렇죠. 그거 돈 없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밤에는 쉽게 말해서 파트타임. 직장 다니다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뛰고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미국도 지금. 네네네. 그건 빈부격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제가 요즘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자산 효과 때문에 올라온 건데 너무 미국의 소비를 뭐 대출 받는 사람에 국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거 기시감인데 항상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미국의 소비는 뭐 이 다른 차원에 들어갔다. 그럼 반대로 하면 미국 증시가 좀만 흔들려도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확 맛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걸 따라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워낙 이익이 좋으니까 정말 이쪽 버블을 가는 건가 저도 고민을 해요. 여하튼 상황은 이렇다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 음영 처리한 게 NBR이 지정하는 경기 침체예요. 우리가 뭐 기술적 침체는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나오면 뭐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원래 미첼이라는 사람이 NBR이라는 전미 경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전미 뭐 경제 무슨 협회 뭐 그래서 이거죠. 거기서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다 모든 지표를 종합해서 이때가 경기 침체였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늦게 말해줘요. 지나고 나서 얘기해 준다면서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팬데믹 때 경기 침체 기간이 여기 얼마였는 줄 아세요? 이때 보이시죠? 파란 음영색. 저렇게 얇아요? 네.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라고 2달이었다고 말을 해요. MBR에. 2달간의 경기 침체였다. 침체기였다. 경기 침체기는 거의 분기로 계산하는 거 아니던가요? 그거는 기술적 침체라고 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예. 기술적 침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MBR은 다양한 경제 지표를 갖고 이렇게 판단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요 2달이 경기 침체였다고 말해준 게 2021년 7월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한참 지나고 나서. 요 경기 침체기라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 주가가 상당히 결국은 이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지나고 나서. 그렇죠. 항상 주가는 상당히 이게 보면 다 회복되고 난 이거를 다음에. 보고 있던 것보다 그냥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왔다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그 금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뭔가 유동성 랠리가 또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이때가 경기 침체였잖아요. 최소한 80년대 이후에는 이때 이제 빼고 나서는 금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경기 침체 이때가 경기 침체였다는 거예요. 네네. 이때 내리기 시작한 뒤에 경기 침체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한 1년 항상 뒤에. 좀 후행적으로 오고 저 이때도 후행적인 내리고 나서 이때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후행적인 경기 침체를 또 후행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네.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마치 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버핏이 옛날 주주서안에서 뭐 무도의 그 시계는 없으니까 문 옆에 있다가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참 어렵다는 거지 제 말은. 근데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네.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경기이고 네. 주식 시장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동성 랠리가 시작이 되면은 물론 이제 그것도 금리가 뭐 몇 퍼센트에서 몇 퍼까지 내리느냐 이 차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또 이제 돈의 맛으로 경기 침체 가건 말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MBR 이게 계속 말하는 MBR이 정의한 경기 침체 기간 이전에는 그 정의했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무너졌을 때라는 거죠. 항상. 이미 한 1년 지나서 판단을 해주는데 항상 이 파란색 음영점이 있을 때는 주가가 박살 나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금리 인하를 했었더라. 그거를 어떻게 더 먼저 미리 알 수 있는 알 방법은 수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내리게 되는 국면이 온다면 그건 굉장히 불안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리는 배경을 같이 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금리를 처음에 내릴 때는 괜찮겠지 하고 내린 거죠. 물론 다른 사례가 있었어요. 95년인가에 그린스펀이 내릴 때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내려서 연착륙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 아니면 노 랜딩 아니에요. 네. 근데 제 말은 그럴 확률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올해 만약에 어느 순간에 금리 얘기를 할 때 네네. 그쵸 올해 금리를 뭐 한두 차례밖에 못 내린다고 하면 버텨주겠는데 만약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안 좋은 시그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고 해석을 예. 하자면 그러면 오히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도 그 배경 원인을 같이 봐야겠습니다만 그린스펀처럼 파월이 좁은 길을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농로에 빠지지 예. 않게 보험성으로 내릴 가능성은 혹시 그게 예를 들어서 9월부터 내리기 시작을 한다 하면 그거는 보험성일까요? 아니면 그걸로 다 기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면 당연히 폭등할 거로 보는 거죠. 9월에 내린다면 폭등한다. 늦은 금리 인하는 아니고 망가진 다음에 금리 인하는 아니고 보험 인슈런스 컷이니까 주식시장은 날아갈 것이다. 그거 어떻게 파월 의장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파월이 저는 파월이 그린스펀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잘 못했었잖아요 지금까지. 파월이 잘 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걸 평가할 정도는 안 돼요. 평가 아니 뭐 심플하게 원래 그 계속해서 물가 지표를 갖다가 PCE 고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CPI가 튀었을 때 그때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PCE는 많이 안 튀었으니까 괜찮다. 그때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 파월한테 뭐 결과적으로 면죄부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때도 좀 빗나갔었고 작년 말에도 상당히 올해 금리를 격하게 내릴 것처럼 마치 뭐 약간 코멘트를 하는 바람에 올해 금리 엄청 내릴 줄 알았는데 사실 지나고 봤더니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지금 한 번 내리는 것 같고도 하고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연준에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연준이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결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다 빠르게 올라갔다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연준의 전망이 매우 중요했는데 사실 어쩌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사이클이랑 연준 사이클이 다른 경우도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안전에 먼저 내리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자꾸 뭐 이상하게 시장에 이상한 믿음들이 있어요. 뭐 연준이 안 내리면 우리도 못 내린다. 그런 게 어디서 우리가 안 좋으면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올릴 때도 먼저 올렸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릴 때 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카나리아 같은 나라잖아요. 글로벌 경제. 우리 경제가 만약 생각보다 더 별로다. 우리가 내리겠죠. 알고 봤더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저는 금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지금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매 점도표 바뀌는 점도표 놓고 또 패드와치에 어떤 그런 거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생각보다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뭔가 이게 좀 찝찝한 거구나. 그 정도는 좀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그때는 제가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한 2년 전인가 그때 막 경기 침체 간다고 엄청 난리였었어요. 그때는 막 세계 공황 올 것처럼. 네. 갑자기 이런 얘기 쑥 들어갔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제야말로 드디어 금리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야 내릴 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해 중에 내리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내리는지가 매우 앞으로 판단할 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아니 했네.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극단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야지만 지금은 그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선별이 어려운 거예요. 묻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AI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전력기기, 라면, 뭐 식음료 이런 주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양극화의 이 위에 행복한 거죠. 야, 시장이 이렇게 좋아.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이제 야, 시장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과연 하반기에도 이런 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제 또 6월도 이제 꺾이는 시점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방송 혹시 보시면 뭐 잘했다가 아니라 누구보다 라면도 좋아했었고 네네네. 방산도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롯데면 그렇잖아요.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 잘 가고 뭐 그때 뭐 화장품 같은 것도 화장품도 제가 네. 좋아했었죠. 다만 반도체는 하이스만 이렇게 갈 줄 몰랐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게 이렇게 HBM에 관련된 소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갈지는 예상 못했어요. 국내적으로 본다면 또 하나는 좀 소외된 것 중에 될 것 같아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조선주를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조선주는 예. 지금도 좋게 생각하는데 조선주가 있고 또 이제는 글로벌 소비도 좀 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거 간과했던 게 여력이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좀 확산이 돼야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그거에서 빼먹은 게 또 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밸류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있는 섹터, 두 섹터가 있어요. 은행주와 자동차예요. 네네네네. 이거 두 개는 계속해서 어떤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그 좀 모멘텀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도 굉장히 단단하죠. 결론적으로 이거에는 아직 잘 안 보이니까 고민인 거예요. 만약 여기서 뭐 특정 종목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이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울하죠. 그렇죠. 백화점 주식도 저도 이렇게까지 뭐 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만 있나요? 뭐 최근에 반등 좀 했지만 2차 전지도 여전히 이제 힘들죠. 전체 보조금들도 줄고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숫자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조선 같은 거 생각보다 막 달려 있게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그래도 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첫째 뭐냐면 종목 선별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만약 질문하셨으니까 한다면 실적만 놓고 본다면 정말 반도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딜레마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럼 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갔으면 지금 지수가 2,900 가 있겠죠. 근데 전자는 여기서 소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들이 있냐면 그래 HBM이 이렇지만 결국 레거시인 뭐 낸드랑 메모리도 확 쫓아갈 거야. 뭐 이런 논리 하는데 그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쪽이 지금. 숫자들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 좀 그리고 뭐 유틸리티 쪽은 적자에 도는 거고 굉장히 견고한 게 자동차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이런 주주들 좋겠다 했는데 업종으로 보면 자동차 주주들은 참 편하겠구나 생각은 해요. 꾸준하고 뭐 배당도 많이 준다고.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 중심의 실적 개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걸 갖다가 은행도 마찬가지고 좋은데 참 이것만 안 갈 것 같아 다른 거 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근데 여전히 이건 바뀐 게 없다 지금까지 3월 말 이후에. 지금 이제 실적 전망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그 의미인가요? 또 하나 이제 확실한 모멘텀은 이거 같아요. 그냥 미국 내 제조시설 만드는 공사. 아까 이제 말했던 LS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변압기라던가 뭐 여기 기계업종도 해당이 되잖아요. 미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또 고민스러워요. 막 여기 보면 품목별 컴퓨터, 일렉트릭 관련된 것들, 뭐 온갖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좋긴 한데 주가가 먼저 좀 땡겨서 반영해 간 느낌? 땡긴 차원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그렇죠. 마그네틱처럼 이제 슈퍼 이끌림. 예. 좋은데 좀 요것들 공급망 내재화라는 모멘텀은 유효할 것 같아요. 이슈로서는 테마로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하나 또 까서 보면 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 자동차랑 반도체를 좋다고 했는데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를 여기서 제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데 나와서
종목 뭐 좋아 보이니까 하이닉스가 갔으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쫓아갈 겁니다. 하면 제일 편하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들고서 쫓아가길 기대하고 있으니까. 500만 주주들이. 예. 그렇죠. 제일 원하는 말이겠죠. 저는 이걸 보면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자동차가 증가율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자동차 이렇게 수출이 이런 식으로 늘고 있죠. 꾸준히 보이시나요? 예. 의외로 자동차가 단단한 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진시가 제일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뭐가 있을까 보다 보면 뭐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만도라는 회사도 또 나올 수도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쪽이 오히려 좀 이거는 뭐 리서치 의견이라기보다 제가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편안하게 올해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자동차 뭐 남들 관심도 없는데 편안한 것 같다 정도. 근데 참 자동차가 살 때 이제 굉장히 고가의 내구재이기도 하고 캐피탈을 끼고 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영향도 많이 받아서 자동차 시장이 참 부진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몇 달 전까지 이런 얘기했거든요. 거죠. 내수 생각하면 살 돈이 없다 생각하시는데 예. 해외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여기에 들어가면 네. 들어가서 좀만 공부를 해보면 네네네. 우리는 다 2차전 전기차로 갈 줄 알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기차로 잘 안 가잖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좀 편안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를 제대로 하는 도요타, 현대, 기아차에 뭐가 더 있죠? 아하. 그 시장을 먹은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잘 될 땐 전기차 잘 팔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커지기가 쉽지 않아요. 전기차를 하려고 했더니 인프라가 너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전기차는 중국이 압도하잖아요. 이 중국을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세를 저렇게 올리고 유럽도 거의 관세를 저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못 팔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보조금은 거의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이제는 다 전기차 인프라 쪽에 보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보고 온다면 그 시장이 좀 늦게 오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2차 전지 주식이 헤맸던 거고. 또 하나 그러다 보면 그럼 현대 기아차는 계속 잘 팔겠네? 수출 보면 계속 숫자가 갱신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저력인 것 같아요. 뭐 가솔린, 디젤, 뭐 전기차 또 거의 다 하이브리드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보수적으로 변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노땅들 많으니까 노땅들한테 형 뭐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해요. 자동차랑 조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올해. 저는. 조선도 뭐 답답해들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 날라가잖아요.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보다가 이거 뭐 이렇게 재미없네. 근데 꾸준히 올라요, 이런 것들도. 방산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조선 방산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턴어라운드 산업 중에 뭐가 있을까 하면 대표적인 게 조선인 것 같아요. 수준은 이미 회복됐는데 그쵸. 저가 수준 빠지면서 돈 버는 수익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이클이 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좀 답답하지만 뭐 여러 명이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쪽으로 가면 시장이 극단에 있기 때문에 물론 주식을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이닉스 매매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거지 뭐. 그죠. 매매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뭐 전선주들도 막 이렇게 물론 변압기 좋지만 그런 거 자신 없는 분들은 뭐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그나마 답답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여기에 이제 포함되면 이제 더 들어가면 뭐 LG전자처럼 이제 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하냐를 점검하는데 숫자들이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공감대가 처진 편이니까. 여하튼 그런 종목들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성향의 차이예요.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주도주 갖고서 막 위에서 치고받아야지 돈을 벌겠죠. 근데 그런 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싼 주식을 찾아야 돼. 싼 주식. 싸구려 주식 말고. 싸구려 주식은 그냥 싸구려고 싼 주식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뭐 자동차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아직은 기업 실적 대비해서 싸 보이는 것들인데 단단해 보이는 것들,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것들, 뭐 이런 게 그나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 질문에 있어가지고 종목은 얘기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여기서 반도체는 뭐로 하고 이럴 정도의 제가 지식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장 같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경계하면서 주식은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저희가 또 이 YG 클럽 통해서 LS증권 애널리스트 분들 모셔서 또 이제 섹터별 또 세미나를 들으면 또 되는 거고요. 그 고민이자 괴로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엔비디아 수익률 인증하는 게 또 일종의 밈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수백 %, 뭐 어떤 분들은 뭐
수천 퍼센트 막 이렇게. 이게 사실 그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주식 분할 전에 $400 넘었을 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800, 1000, 1200. 물론 이제 10분의 1 주식 분할해서 $120대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항상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 포함된 소위 M7 기업 보면 이렇게 싸요. 밸류가. 싸죠. 이익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쵸.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지? 밸류도 뭐 버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차세대 제품으로도 놀라지만 실적으로 더 놀라는. 그럼 여기 반론을 하나 얘기할게요. 예. 또 이런 성장주는 원래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이클 있을 때의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뭐 옛날 과거에 보면은 막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막 밸류 막 500배, 1000배일 때 사가지고. 그렇죠. 저거 내후년이면은 뭐 숫자를 근데 PR 이게 떨어진다. 좀 다른 경우인데 네네네. 성장주라는 게 그만큼 밸류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갖고 설명하는 건데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다 뭘 갖고 있어요. 지금 한국 증시 들어오다 말았다 이러는 거고 중국 안 가고 있고 그냥 미국 들어가고 있잖아. 미국 가서 그 최고 기업 뭐야? 엔비디아 사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 멈추냐의 문제죠. 사실 밸류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밸류로 설명한다면 결국 크레딧 위험이 나오고 뭐 시종이 터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런 지원은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죠. 근데 또 하나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테슬라 지금이야 그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미국 주시하면 다 테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테슬라 예. 정말 인증하고 테슬라. 뭐 예. 다 날렸었죠. 애플보다 테슬라는 특히 네. 또 강성 주주들이 네. 많았으니까. 네. 지금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가 너무 좋은 회사 같은데 뭐 또 만물 설득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에서 오해도 하시는 게 엔비디아의 주식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이거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즐기다. 버블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외에 뭘 할 거에 뭘로서 그래도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들어간다면 무조건 비싼 주식 할 타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탈하는 종목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갑자기 툭툭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잘 유지돼서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뭐 저는 제가 맡은 사업부는 주식시장이 잘 돼야지 좋은 사업부예요. 리테일. 그럼요. 여기도 뭐 다 필요 없고 거래가 늘고 대출도 많이 가져가시고 뭐 새해 선물도 거래하고 해주시도 거래하면 저는 우리 사업부가 아주 해피하게 제가 매일 보고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크게 터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고객의 자산이 유지가 돼야 이게 되는데 그렇죠. 아까 제가 계속해서 제목을 극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극단. 지금 이 극단의 가능성이 다 있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뭐 글로벌 IB의 전망 보면 긍정적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가 너무 극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하우스에 우리나라에 많은 증권사 리서치에서 그렇게 자료 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말 했잖아. 극단적으로 갈 확률이 있다. 양쪽으로. 버블로 가거나 침체로 가거나. 지금 그 가능성이 저한테 무조건 버블로만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전 보지 않고요. 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상당히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균열이 왔을 때는 또 대비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비싼 주식을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딥밸류를 사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한 주식으로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 하다 수도 보면 있겠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막 아까 지금 실적도 보면 턴어라운드 전망이 너무 많아요. 뭐 화학도 턴어라운드 뭐. 네, 어중간한 것들은 해봤자 싸구려 주식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결국 그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것들, 뭐 기계라든가 조선,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반도체가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한 종목이 남아요.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 질문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제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이제 편한 뭐 대표님 아니고 제가 뭐 어디 가서 좀 약간 공식적인 자리면. 결국 반도체 삼성전자도 똑같이 회복이 될 겁니다. 말하는 게 교과서적인 답이겠죠, 지금. 어쩌면, 삼전이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증시의 어떤 싼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요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었죠.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들 하는 게 이제 조이스는 납품할 거니까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 다음 수율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전자는 항상 앞서가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뭔가 초격차를 벌리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초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회사가 돼가지고. 전 누구보다 삼전 과거에 보면 여의도 사람들이 삼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 고민이 되는 거죠. 특히 정말 놀라웠던 기업은 한미 반도체예요. 그쵸. 그거 사람들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데 정말 그냥 그런 주식이었어요. 예, 그렇죠. 쌈장한테 까였었고 옛날에 뭐 네. 유명한 사건이 10년 전에 뭐 소송도 했었다고 하고. 그럼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안 거는 이 격차라는 걸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또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엉뚱한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렇게 난 잘 불닭볶음면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그걸 저렇게 좋아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건 대표님이 MZ 세대가 아니셔서 난 그렇습니다. 그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냉동 김밥을 저렇게 먹을지도 몰랐고 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우리가 백인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안 쓰다가 쓸지도 몰랐고 뭐 이런 것들 쪽에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런 쪽에 수출주들만 보는 거죠 지금. 문제는 또 그게 내수가 아니에요. 다 수출에 관련된 수출. 그러니까 시장은 수출이면서 뭔가 매출 그로스가 나오는 걸 찾으면 가장 좋은 건데 일반 투자가 그걸 어떻게 다 찾겠어요. 그럼 뭐 여기서 뭐 그래서 설교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거 찾으십시오 말하는 것. 그런 게 하기 쉽지 않다면 아까 그나마 하방이 적고 단단한 걸 하는 게 낫다. 이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어쩌면 지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장인데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는 전제가 항상 그게 어긋났을 때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잖아요. 뭐 대표님이 과거에 그 책들 저희 보니까 선수들의 비밀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소위 짧고 빠르게 대응하는 문제에 관한 거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고민스럽다. 분명한 거는 전 세계 경제 갈라지고 있고 갈라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 경제가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2%대에서 1.68까지 내려왔는데 더는 안 내려가야 될 때 걱정이에요. 더 내려가면 원하는 더 약세가 될 거예요. 그게 고민스럽다 저는. 나라 전체로 본다면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해외 주식하는 게 더 낫겠다. 또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적절한 선택을 하는데 저는 해외 주식은 제가 뭐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뭐 디램 가격도 우리가 추정을 해 나가고 트래킹을 해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딱 큐 사인처럼 딱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반도체 좀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수율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수율. 하이닉스가 저 난리가 난 거는 대표가 나와가지고 나 수율 80%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날 다 놀란 거죠. 도대체. 그렇게 많이 올라왔나 막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저 정도로 자신 있어? 그거 갖고 거짓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이건 저는 누구보다 삼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500만 삼전 주주가 있는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전 비교가 안 되는 회사였거든.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이게 옛날 현대전자 아닙니까? 하이닉스가. 그렇죠. 뭐 어느 시장에서 항상 기술 열의에 있던 시장이었고 저는 이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IT 뭐 담당자 얘기를 잘 안 해봤는데 반도체 담당자들도 자꾸 그래요. 결국 이게 쫓아간다. 뭐 저쪽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술 격차라는 게 기술 격차에 대한 밸류를 엄청 주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 싸움 아닌가요? 이번에 시셀이 나왔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교보문고에서 그 사인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애덤 시셀. 네, 알았으면 좀 섭외 좀 하는 건데. 네. 그 책 제가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보시면 추천사에 제가 아주 상세히 적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뭐 하여튼 강렬하게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테크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이 기술 격차에 대한 어떤 밸류를 어떻게 줄 거냐의 싸움이거든.
뭐 그 막연하게 뭐 PER 얼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현실이고. 잘 해낼 걸 믿고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 스코어 데이터 디펀던트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신호를 봤던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그 인사도 뭐 나왔고 네네네. 뭐 반도체 부문 사장 뭐 주말 근무 얘기도 나오고 좀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뭐 R&D나 뭐 임원들은 뭐 주말 뭐 출근시킨다 굳이 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회사가 그게 안 좋다가 아니라 뭔가 그런 쪽에서 정말 무한 신뢰였던 거가 흔들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그런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저도 걱정하고 주변에 많은 큰손 투자자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는 않을까. 특히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물론 매년 대주주 양도세 부담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가을부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하여튼 공교롭게도 하여튼 제가 이코노미 저는 칼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장이 부정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뭐 금투세 부과할까요? 그 전산도 준비해야 되고 저도 머리 아픈데 이게 우리가 그 정도 선진 시장인가요? 금투세를 아니 뭐 언젠간 해야죠. 뭐 근데 지금 뭐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시장이 선진화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지금 국내 증시의 유인이 적어요. 다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은 뭐 해외에서 뭐 돈을 벌어오겠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우리가 투자 자금이 자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금투세가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이게 결국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익을 떼어간다는 자체에 대한 고민이죠.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 참가자들이 확 떨어지겠죠. 뭐 대표적인 게 옛날에 ELW 뭐 이런 시장. 네네. ELW가 이렇게 참가자를 줄여버리니까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죠. 장내 파생이 세계 1위였다가 그때 막 증거금리를 가장 올리고 바보 같은 짓이었다 봐요 저는. 근데 그 위험하다는 이름으로 그걸 죽여버린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 죽어버리면 다른 건 연계가 막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뭐 금투세뿐만 아니라 정말 올해 우리 시장에 그러면 상당할 열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제가 최근에 좀 고민돼서 글로 칼럼 썼던 건데 결국은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을 갖다가 부러워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되지. 그렇죠.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 가난해지겠죠. 다 같이 가난해지자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식의 정책으로 가야지만 지금 국내에서 돈이 더 돌지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금투세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특히 상속세가 특히 뭐 배당소득세, 금융종합소득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관련된 것들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 YSTV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이해도가 좀 높으시겠습니다만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그 주식 투자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해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성장 사다리가 있어. 나는 아직 밑에밖에 못 있지만 저 위에 있는 성장 사다리를 치우지 마. 이 이야기를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있고 5천만 원 이상 세금 내는 사람들이 치고받아야 예. 아래도 부가 그렇죠. 돈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 사다리 타고 계속 올라가야 그게 그렇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길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국회에서. 그래서 오늘은 LS증권,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니고요. 이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LS증권의 리테일 부문 대표이신 윤지호 대표님께 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현솔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별 말씀해서 또 종종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하나 해가지고 좀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